마이크 쓰기 싫은데 마이크를 안 쓰면 적어낸다고 그러더라고. 목소리가 안 들어간대. 안 넣어줘 진짜. 네, 하자. 자, 갈게요. 원래 그 모의고사 해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어려웠고 그리고 좋은 지문도 있고 지금 논란인 지문도 있어서 딱 그 두 개만 할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4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이건 얘들아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즘 추세가 뭐냐면 경제나 법보다는 일반 사회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반 사회입니다. 일반 사회 지문인데 어때? 지금 어떻게 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뭐와 유사하다? 법지문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했을 때 내가 얘들아 뭐라 그랬지? 법지문에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가 뭐다? 원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다? 원칙에 따른 조건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다? 항상 법에는 예외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지문은 세 가지, 원칙, 조건, 예외사항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원칙, 조건, 예외사항을 중심으로 글을 읽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한번 해설을 해줄게. 이거 없어? 저기 3월 모의사 가지고 있어? 없어? 안 던졌어요? 이거 갈 거야? 가볼게요. 자, 지금 바로 갈게.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어때?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뭘 한다?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한대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니까 청약하도록 권유한다.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하니까 자 이제 나눠줘야 되겠네. 청약이 있는데 50인 이상이면 공모래요.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니까 하나 더 있죠? 어때더라?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모래. 이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대비되는 건 뭘로 보자 얘들아? 공통된 단어로 비교하자고 얘기했는데 어때 이때는 50인이죠? 50인 이상일 땐 공모, 50인 미만일 땐 사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호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대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하니까 3호의 특징 뭐가 되더라? 전매가 1년간 제한된대요. 다만 어때? 다만 얘들아 법지문에서는 뭐라고요? 예외사항입니다. 청약을 권유받은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다. 와 여기서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단순하게 50인 이상이 공모, 50인 이상이 사모만 가면 안 되고 너네 말씀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전매가 가능하면 뭐고? 공모고. 전매가 불가능하면 뭐다? 사모구나. 됐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야 돼.
그러면 1문단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청약에서 사모와 공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전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현재 어때더라? 대비관계에 있구나. 됐죠? 여기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 법인이 된다. 자, 인가로 가야죠. 뭐가 되더라? 거래 물건 등록하면 상장 법인이 된대요. 거래 물건을 등록하면 상장 법인이 됩니다.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 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그럼 또 어때더라? 법인이 되면 뭐 한대요? 공시 의무를 지닌대요. 지금 어때더라? 인과 인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거래 물건 등록하면 상장 법인 되고요. 상장 법인 되면 공시 의무를 가진다. 그러면 설아의 중요한 거 여기서 만약에 법인이라는 게 단기가 없어도 거래 물건 등록되면 법인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반드시 공시 의무를 가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워져도 선지에서는 맞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중요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상장법인이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럼 뭐야 얘들아? 중요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안정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 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 인가죠. 뭐 하는 데더라?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혹은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제재 대상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어땠더라? 지금 뭘 강조한 거야? 공시 의무를 강조한 거죠.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공시 의무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땠더라? 두 가지에서 발생하네. 첫 번째 발행 시장이고요. 두 번째 유통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에서 상장 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반면 상장 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더라? 위에 거랑 붙여야죠. 그럼 어때? 사모는 뭐가 없다? 공시 의무가 없네. 두 개도 비교되겠죠. 그럼 어때더라? 공시 의무가 있는 건 공모, 공시 의무가 없는 건 사모입니다. 위에 걸 붙이세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상장 법인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 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하니까 자 증권 발행되면 뭘 할 수 있다더라? 청약이 가능하게 되지. 증권 발행이 원인이고요. 이것 따라서 어떤 결과? 청약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됐죠? 네 번째 문단. 유통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따라서 상장 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니까 어때더라?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대? 필요한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대요. 상장 법인은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자 보자 얘들아 일정 기간마다야 그럼 어때더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공식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네. 공시하는 정기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유통시장에서 공시인데 어때더라? 주기적으로 하는 뭘 해야 된다? 정기 공시를 해야 된대. 마지막에 얘들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 파악이야. 정기 들어가니까 어때? 주기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단어 파악 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수시 공시를 해야 된다. 어때? 신속하게 할 때 어때더라? 뭐가 필요하대? 수시 공시가 필요하대. 그럼 이거 뭐 얘들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해주겠죠. 이름이 수시 공시니까.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에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자 보자 얘들아 앞서야 그러면 어때? 투자 설명받는 특정인보다 먼저야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시를 공정공시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뭐에 대해서? 공정공시에 대해서. 그러면 유통시장의 공시의 하위 범죄는 어때?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정기공시, 신속한 걸 하는 수시공시,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하기 전에 해야 되는 공정공시가 있구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니까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이건 어때더라? 원칙을 줬죠? 원칙을 줬습니다.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자. 자, 내가 어때? 승찬아 얘기가 그대로죠? 조건이야. 조건 뭐야? 여기 안에 포함된 사람은 내부자랑 내부자한테 받은 몇 차 정보? 1차 정보 수령자.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누구? 1차 정보 수령자랑 그 다음에 내부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됐죠?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다니까 어때? 여기서 거래에 중요한 게 아니면 어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한다니까 이거 뭐래더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자 여기서 뭐냐면 1차 정보 수령자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때더라? 1차 정보 수령자까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을 거고 얘한테 넘어가는 지금 뭐얘들아? 우리 생각에 2차부터는 누구한테 저기 뭘로 처벌받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로 처벌받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처벌받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쌤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지문 같아. 그래서 너네한테 법에 대해서 원칙, 조건, 예외사항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바로 갈게요. 3개만 볼게요. 10번. 위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1. 상장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자, 어때? 인과관계죠? 지금 뭐라 얘들아? 증권 발행하면 뭐한다? 청약 권유가 가능하죠? 1번은 맞는 얘기. 2번. 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되는 증권은 가격이 변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 유통시장 3분의 1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또한 변한다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네요. 3번. 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도와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문단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효율성이 저해가 했으니까 그러면 공실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3번 맞고요. 4번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상장법인은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없다. 이건 어때더라? 1번과 완전 같은 내용이죠? 지금 뭐야? 결국 여기서 뭐 한다? 공시 의무에서 뭐가 안 되면 증권 발행이 안 되면 결국 어때더라? 청약 권유가 당연히 안 되겠죠.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보자 얘들아.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 끊으세요. 쌤이 계속 선지에서 강조하는 거. 수능이나 평가원은 어때더라? 같은 단어를 선지해 주지 않습니다. 뭘 준다? 동의어. 지금 뭐라 했어 얘들아? 50인 미만이면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건 너네가 뭐로 인식해야 돼? 3호구나. 됐어? 그러면 3호라고 인식해야 돼. 그 다음에 보자 얘들아. 자, 발행할 경우 상장법인은 공시의무를 갖는다. 쌤이 아까 붙이라고 얘기했죠? 3호는 뭐 하지 않는다? 공시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 자, 기억은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니은은 정기공시, 디귿은 수시공시.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기억에서는 상장법인이 추가로 발행에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자, 세 번째 문장 좀 읽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문장. 공시 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은 증권을 밑줄 공모할 때마다 어때더라? 때마다니까 공모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시를 해주라는 의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지워지고요. 2번 니은 전기공시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즉시 그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여기서 얘들아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건 어때? 여기는 공정공시고요. 여기에 대한 정의 풀렸어. 아까 뭐라 했어? 특정인에게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해주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아예 지워지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자, 디귿 밑줄 주기적으로. 이미 끝났죠 얘들아? 자, 주기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기공시가 되어야죠. 디귿은 수시공시니까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속도까지 빨라져야 돼. 정확도 있게 3번 바로 지우세요. 그 다음에 4번. 기업과 니은 모두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어때 도윤아? 여기서 앞에 있는 어떤 거 발행시장에서의 공시나 여기 있는 정기공시나 모두 어떻게 한다 얘들아?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다가 공시를 제출한 거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5번. 기업과 디귿에서에는 모두 증권의 최초 발행 가격과 수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기업은 어때더라? 여기서 애초에 발행 시장에서 하니까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지만 수용시 어때더라? 특별한 게 있을 때마다 하는 거니까 여기엔 포함되지 않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이제 12번 독서 전체 오답률 1이고요. 우리 3월 모평에서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법지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례 가지고 위에 나온 원칙 조건 예외 사항을 적용시켜서 문제 풀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마치 법과 정치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알겠죠? 가볼게. 자, 적혀지지 않은 거 찾는 거야. 보기. 배터리 제조사 갑은 2022년 7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갑은 2024년 6월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잠깐만 어때 보자 얘들아. 문장 하나씩 끊을게. 위에 거 첫 번째.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뭐라 써놔야 돼? 불완전한 정보 제출했으니까 제재 대상이 되겠구나. 됐죠? 두 번째 문장. 24년 6월에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하는 계획을 공시했고요. 이후 A는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때더라?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 없습니다. 내려갈게.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때? 예상치보다 밑돌한 걸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지금 어때더라? 공시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B는 얘들아 뭐가 될까? 여기서 A는 뭐가 된다? 여기 있는 갑의 임원은 내부자고요. B에다 써놔 얘들아. 뭐라 써야 돼? 1차 정보 수용자. 이게 심리죠. 왜? 내부자한테 들은 애니까 1차 정보 뭐가 된다? 수용자가 됩니다. 됐죠? 이게 핵심이었어. 자, 그 다음에 B는 자산관리사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C는 갑의 주가가 하락 것을 보고 자신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의 주식을 매도하였다니까 C는 어때더라? 지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자가 아니죠? 여기서 어때더라? C는 여기 있는 1차 정보 수용자를 받을 거니까 얘가 처벌받는다면 어때서라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처벌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 자, 1번 갈게요. 갑이 증권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갑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였고 정확하죠? 공시 위반이니까 1번은 바로 지워집니다. 2번 A가 202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 매매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죠? 2번도 맞네요. 3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쌤이 아까 얘기했죠? 공시 의무 위반했다고. 3번은 맞고요. 4번이 좀 어려웠죠. 볼게 얘들아. B가 C에게 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자 B야 얘들아. B는 어때? 여기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금지를 위반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B는 어때더라?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조건이 중요해. 그 다음에 5번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C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되는데 얘들아 C가 지금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는데? 아니죠. 여기서 얘는 뭘로 처벌받았더라? 여기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아야겠죠.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중요하다. 알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어때더라? 참 괜찮은 지문이었는데 이제 서로 느낌 오죠? 어떻게 한다? 보기가 어때? 맨 처음에 정리되고 위에 있는 원칙 조건 예외사항과 맞춰서 풀어야 돼. 알겠죠? 넘길게요. 자 이제 논란 있는 거죠? 자 11페이지로 오세요. 지금 이게 얘들아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33번의 해설은 쌤이 봤을 때 EBS 해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죠? 왜 이유를 이따 설명해 줄게. 우선은 보기부터 보자. 자 3, 4번의 보기. 자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 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풍부해진대. 전이 되면서 풍부해진대.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게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경계가 완화되고 하니까 자, 뭐 하는 애들아?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합쳐지면서 지금 자연물이 합쳐지면서 뭐하는 애들아? 경계완화. 요건 지금 가해입니다. 가해고요. 자,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이래. 자, 나는 지금 어때더라? 봄 들판과 바다가 중첩된대요. 이렇게 중첩된대. 중첩되고요. 자, 그래서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어때더라? 화자의 내면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뭐한다 얘들아? 내면에 공유된대. 그럼 내면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 두 개까지 파악해야 돼. 알겠죠? 이번에 보기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 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이건 어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시야. 그래서 너네가 파악하기 어려워. 이때는 다시 한번 보기 분석이 철저해져야 돼. 알겠지? 가볼게. 자, 가부터 보자. 김기림의 아스팔트. 자, 딴 거 모르겠어. 근데 제목 자체가 아스팔트네.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이게 시적 대상이구나. 여기 가능하죠? 가볼게. 아스팔트 위에는 4월에 석양이 졸리고, 끊으면 안 돼, 얘들아. 문장 단위로 해석드렸어. 잎사귀를 붙이지 않은 가라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하니까, 그러면 어때? 지금 아스팔트에다가 지금 첫 번째 뭐가 붙으더라? 4월에 석양이 졸릴 때.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더라?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대. 오후가 손질한대.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아직 긍정 부정은 판단이 안 돼. 근데 너네 생각해봐 얘들아, 졸립다는 건 어쨌든 얘가 두렵거나 공포스럽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석양 입장에서 아스팔트가 최소한 뭐 얘들아 나쁜 건 아닌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다음 내려가 봅시다. 소리 없는 고무 밖에 실리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하니까 자동차의 아기들이 지나갔대요. 너의 마음은 우울해져. 여기서 너는 뭘 의미하는 얘들아? 아스팔트를 의미합니다. 대놓고 얘기했어. 너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아스팔트가 뭐라고 얘들아? 널 의미합니다. 너. 됐죠? 그 다음에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오는 회색의 잔디밭.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이었어. 나는 자, 구름들이 얘들아 피곤한데 뭐하는데 얘들아? 쉬러 어떻게 하는데? 아스팔트 온대. 그러면 여기서 아스팔트 가는 이미지가 어떠하다는 얘기 얘들아? 자, 저기 이런 대상들한테 쉼을 주고 안식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더라? 얘가 긍정적으로 목표했지. 이해됐어? 얘가 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어때더라? 안식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다 쓸게요. 됐죠? 마지막.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이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자, 얘를 위하니까 어때? 얘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죠.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니까. 자, 어때더라? 행인들 위해서 뭐하는데? 지평선의 흉내까지 되니까 다시 한번 어때더라? 아스팔트가 자연물과 인간을 위해서 뭐하는데더라? 도와주고 어때? 도움을 주는 대상이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스팔트가 어때더라? 안식처이자 긍정적 대상이구나. 이해됐죠? 이렇게까지만 해석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나가 조금 어려워. 가보자. 자, 나의 김명인의 봄길입니다. 자, 봄길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더라? 시적 대상이죠? 더 이상 파악할 게 없어. 가봅시다.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이 한층 촘촘해져 하니까 되게 어때더라? 빼곡히 됐대요. 마음들이 꽃이 피니까. 김제 본들 건너오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그럼 어때? 꽃이 피니까 어때더라? 봄이 건너오기가 너무 힘들대. 됐어? 그래서 이것도 인가로 할 수 있어. 꽃이 피니까 어때더라? 봄이 건너기가 힘들대. 됐죠? 여기까지. 힘들다. 자, 피기도 전에 보물잇지에 져 내리는 그 꽃잎 불이 이러하니까 어때더라? 내려놓으러 하니까 보물잇지 어때? 떨어질까봐 이제 봄 피기 위해서 이제 어때? 이걸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봄을 위해서, 봄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죠.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하니까 이 배는 어때더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때?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얘들아, 마음이 뭐라는 얘기야? 배야. 그래서 이 배가 심포 어디쯤 왔다 갔다 하는데 목적은 뭐다 얘들아? 봄을 내리기 위해서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몸 안에죠?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하니까 몸 안에 이제 어때더라? 봄밖에 봄바람이 싹 불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봄이 오기 시작한 거죠.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와 이제 싹 어때더라? 햇발이 싹 스미려고 하다가 골짜기 비집고 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또 뭐라니? 자 어때 승찬아? 저번에 한 거죠? 자 우리 어때더라? 김소월의 시에서 배웠는데 어때더라? 뭐뭐 도하니까 어때? 나와 염소와 뭐가 똑같다? 감정이 똑같은 거죠. 그럼 감정이임으로 봐야 돼. 염소도 제한모 한 척배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다니까 얘도 어때요? 염소도 뭐 하기 위해서? 봄을 만나고 봄을 시작하기 위해서 걸어간다는 얘기.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이는 상심 어때요 얘들아? 괴로움이죠. 그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 뭐 어때더라? 지금 항구 몇 개를 더 가야지만 뭐가 된다는 아니라 봄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못 간 거야. 뭐 한다? 한다고 똑바로 써놔 거기다. 체념명이 한다고는 체념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덫이 끊긴 배 한 척 하니까 어때더라? 지금 마지막까지 어때더라? 이 배가 뭐하고 있어? 봄만 가고 있는데 완벽히 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어때더라? 지금 봄의 시작과 어때? 봄한테 가고 있는 거에 사이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봄에 닿지 못한 상황. 됐습니까? 그래서 정사 어때더라? 봄에 미처 닿지 못한 현재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시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자, 이거는 두 문제만 볼게 얘들아. 자, 34번 먼저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엽자지 않은 것. 34번 1.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는 아스팔트 속성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어때더라? 전이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잎사귀 붙이지 않은 상태로 어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가는 가능하고요. 나에서 보자.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에 부위하는 내면을 된다. 자, 어때더라? 배가 우리 마음이니까 같음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1번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보자 얘들아. 가에서 고무바퀴 씌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돼요. 자, 밑줄에 얘들아.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이건 어때? 여기서 딱 쓰잖아? 바로 저기 너네가 체크했어야 돼. 지금 보기가 뭐라 그랬어야 되나? 아스팔트랑 자연물이 합쳐져서 경계가 완화되는데 여기 있는 자동차는 자연물이야? 인공물이야? 인공물이가 어때더라? 자연물이 아니죠? 이게 이미 틀렸어. 그 다음에 뭐하는데? 경계가 완화되고 있으면 되는데 경계 완화가 아니죠. 얘네가 가버린 다음에 어때더라? 내가 서럽다고 했으니까 경계 완화는 말이 될 수 없겠네. 이해됐습니까?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위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되는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어때더라? 공유했다. 행위들을 위해서 어때더라? 이렇게 지금 지평선이 되고 있으니까 바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4번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한모 한 척배로 따로 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음. 자, 내가 얘기한 뭐야? 여기 있는 감정이입이 되겠죠? 4번 맞고요. 5번 나에서 새끼 염소 가는 지평선 뿌연 황사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넘어와 중첩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가 어때더라? 쉽지 않다. 됐죠?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이죠. 전체 오답률 1이고요. 지금 해설이 잘못됐어. 가볼게. 자, 1번 A부터 보자 얘들아. A부터 C에 대한 이해를 어쩌지 않은 것. 1번 A 김재범들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자, 꽃이 피니까 어때더라? 마음 감격들이 춤추셨으니까 내면의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 여기서 인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2번 A에서 건너기의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자, 어때더라? 건너기 힘들어서 어때더라? 이게 심포 어디쯤 헤매고 있으니까 명확히 이동했죠? 그 다음에 2번도 맞습니다. 3번 B에서 자 심포 어디쯤?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자,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애들 여기서 뭐야? 여기서 내 몸 안에 뭐가 있어서 곤두선다 그랬죠?
너네 봐봐 얘들아. 곤두선단 의미는 어때? 피부가 예민해서 곤두선단 의미 갖고 있으니까 촉각적 심상과 연결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3번도 가능해.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봅시다. 4번.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범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인 밑줄. 자, 보자 얘들아. 도윤아. B와 C 사이니까 B도 뭐가 된다? 장소가 되고요. C도 장소가 됩니다. B와 C 사이에 놓였다니까. 이해됐어? 다시 한번 승찬이. 자, 화자는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인 닫지 끊긴 배 안치기 시켰는데 여기서 배는 마음이니까 이거 가능해. 그리고 B와 C는 어때 얘들아?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이 돼야 돼. 됐어? 4번 넘어가자고. 자, 근데 5번 보면 얘들아. C에서 화자는 했는데 자,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자, C에서 하자는데 뭐가 됐냐면 C에서가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게 아직 여기 간 적이 있어 없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란 말이 될 수 없어가지고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 거는 가능해. 근데 너네 해설 받지면 뭐로 나왔어 얘들아? C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근데 4번에 지금 얘들아 뭐라 그랬어? B와 C는 장소고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장소면 도윤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아 참, 정신 안 차려? 다시 한번. 자, B와 C는 장소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가능해? 목적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5번의 해설은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C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때? C에 도달한 적이 없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해설이 잘못됐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번 거는 해설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잠깐 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